반갑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연말정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기초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오늘 강의의 성과,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부분은 많이 얻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강사가 강의를 잘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때 내가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강의의 한 절반만 얻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교육비를 지불하고 재테크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오늘 내가 연말정산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지식뿐만 아니고 어떤 분은 사장님 재테크를 조언해서 진급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친구가 암에 걸렸는데 그 사람한테 세금으로 수백만 원을 사실 기부하는 그런 혜택을 준 적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보험을 하시는데 보험왕을 우리가 실적을 올리는데 이 연말정산 지식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세, 보유세, 거래세, 소득세가 있는데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소득에 관한 세금이고 증여세도 우리가 소득에 관한 세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속세도 뭐 그런 유사하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배워주시면은 이게 단순하게 연말정산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 증여세 계산하는 거, 세금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로소득. 여러분들이 이제 1년간 번 소득이 근로소득인데 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의 하나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입니다. 일단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합산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 소득을 합산해서. 예. 소득을 합산하면은 소득이 크기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뒤에 보다시피 누진세율을 정할 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따로, 양도소득 따로, 이거를 분류과세기라 하죠. 세법에 예를 들면 한국세법은 이 소득 자체를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우리가 소득으로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년간 증가한 부에 대해서 모두 과세를 하죠. 근데 한국은 세법에 열거된 것만 우리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열거되지 않는 소득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재난지원금, 비트코인, 양도소득, 가상화폐. 물론 뭐 가상화폐는 작년에 세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물론 과세하는 걸로 밝혔죠. 예. 자, 그러면은 종합 과세를 하는데 여기서 종합 우리가 같이 소득을 더하지 않고 분리과세, 즉 원천징수로서 바로 종결하는 것이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소득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뒤에 연말정산 소득공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배당 소득은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합니다.
초과하면은 종합과세를 하죠. 그리고 사업소득 중에서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근로소득이 있고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 하면은 이 경우에 종합과세를 선택하면은 근로소득하고 합산하게 되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소득이라고 합니다. 일용직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자, 근로소득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1월부터 3월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4월 달부터 취직을 했습니다. 연말정산하는 소득을 발생했다 그럽니다. 일용직하고 우리가 정규직 우리 근로소득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 일용직 우리 소득은 분리과세로 즉 원천징수로 종결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어쩌다 생긴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기타 소득이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원청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매달 봉급받을 때 세금을 19,520원 정도 원천징수합니다. 즉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율표에 따라서 매달 원천징수를 하죠. 자, 원천징수라는 것은 세금을 미리 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세금을 내면 됩니다. 5월 달에. 그렇지만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면은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하겠죠. 이 원천징수 제도가 없으면은 현대 복지국가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청징수 제도를 통해서 미리 세금을 저희가 학사연맹 수중 강의가 좀 처음이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기술 문제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원청징수한 어떤 세금하고 연말정산은 원청징수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세금을 뗀다고 보십니다. 매달 대충 세금을 뗀 거하고 연말에 다시 세금을 정확하게 이제 부양가족 공제도 반영하고 지출력도 반영해서 정확하게 그 연말정산 세금하고 비교해서 연말정산 세금이 적으면은 한거를 받고 원천징수세하고 이제 결정세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많으면은 우리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세액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우리가 흐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라고 하죠. 소득세는 자,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년간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일이 납세 의무 성립일입니다. 납세 의무 성립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실무적으로 12월 31일자로 예를 들면은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말 시점으로 우리가 시행되는 법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납세 의무 성립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 1월달에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은 2월 급여를 우리가 받을 때 한거를 받거나 추가로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3월 10일 날 우리가 연말정산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3월 11일 우리가부터는 경정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우리가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경정 청구라는 우리가 용어입니다. 자, 경정 청구는 연말정산 때 우리가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 세법이 복잡해서 빠뜨릴 수도 있고요. 자녀가 장애인이라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자진해서 이제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추가로 환급받는 법적인 권리가 경정 청구입니다. 즉, 3월 11일부터 5년간 놓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31일이 납세 업무 우리가 확정일이라 합니다. 5월 31일이 납세 업무 확정일이라는 것은 이 시기가 지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즉, 세금을 5월 31일이 우리 지나서 6월 1일부터는 세금을 적게 냈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6월 1일부터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가 예를 들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시효, 즉 부가자체 우리가 시효는 5년입니다. 세금을 신고를 안 하면 7년, 사기직은 탈세는 10년, 상속 증여세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연말정산은 원래 개인에 관한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득공제 서류는 근로소득자가 우리가 제출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연말정산 세금 계산은 회사에서 대신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스웨덴 주요 선진국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원천경주라는 제도는 있지만은 근로소득자가 사업자와 같이 5월달에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다 해줍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기는 하지만은 한국 같은 연말정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은 일반 근로자들이 세금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과 같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회사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현대 국가는 국민이 이제 주인인 국가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세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세금이 사실 개인 소득세입니다. 개인 소득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상 사실 한국 같은 이런 연말정산, 회사에서 대신해주는 연말정산 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말정산 제도의 어떤 약점과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이제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잘못이 생겨도 개인한테 책임을 강하게 묻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기적인 행위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기도 어렵고 이제 형사처벌된 전례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재직적인 경우에는 또 가산세도 좀 낮게 실무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정산 담당자는 사실상은 세무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우리 직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건은 검토할 수 없고 형식적인 요건만 우리가 검토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가 약 1,900만 명인데 사실상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하기도 힘들고, 설령 세무조사를 한다 그래도 추징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강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올해 공제를 받지 못하면 내년에 2월에서 공제가 안 됩니다. 단 우리가 기부금 관련해서는 이제 2월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로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다른 소득 공제는 올해 공제 받지 못하면은 내년에 2월로 해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은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됐다. 그러면은 신용카드를 더 쓴다 하더라도 공제를 못 받죠. 이런 경우에는 내년으로 2월에서 이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 요건은 12월 말일 현재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예를 12월 말일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그 해까지는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12월 말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고, 그리고 형제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주민등록을 12월 30일까지 옮겨야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른 예를 들면은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정년세라든지 그런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흐름도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고,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는 우리가 금액을 소득공제를 한다.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가세표준이고, 가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이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것이 결정세액이다. 즉 결정세액이라는 것은 1년에 내가 내야 될 총세금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결정세액은 1년간 내가 내야 될 세금이 결정세액이다. 즉 이 결정세액이 100만 원인데 원천징수한 우리가 세금이 150만 원이면은 50만 원을 연말지당 때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총급여에서 빠지는 우리가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 비과세 소득 중에 일반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월 10만 원의 식대, 그리고 차량 유지비 2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 공제는 연봉별로 이렇게 쭉 차등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싶고요. 그리고 소득공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와 용어가 조금 틀리는데 감면을 해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이것도 산출세액에서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 감면입니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이죠.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만 34세까지는 산출세액의 90%, 즉 150만 원 한대로 세금을 아예 감면해 준다는 거죠. 소득공제 종류는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세세한 이런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 종류가 있고요.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납입 한도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을 참고하라고 그냥 자료로 넣어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한도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세법이 어려운 것은 한도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문턱, 즉 최저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연봉의 25%를 초과해야만이 무조건 1원 한 푼이라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있다 그러면은 한쪽 배우자가 연봉의 25%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전혀 절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거는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를 지출해야만이 1원이라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 총 의료비를 우리가 합쳐보니까 내 연봉이 3%가 안 되더라. 그러면은 회사에다가 사실상은 뭐 서류를 제출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300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700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물론 뭐 근로자 본인이거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한도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300만 원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30만 원 정도 인상돼서 330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 단체에 이제 기부를 한 경우에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는 소득 금액의 10%입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총급여 연봉의 10%가 아니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의 10%가 종교단체 기부가 우리가 최고 한도다. 그래서 종교단체에 뭐 11조로 해서 내가 기부를 1년에 500만 원을 했는데 소득 금액의 10%가 300만이다 그러면 300만만 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그냥 제가 자료를 넣어뒀습니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로 제공기간, 즉 근로자인 기간의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용카드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우리 소득공제잖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한테도 적용되지도 않고 만일에 내가 작년에 5월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5월 이후 즉 근로자인 기간에 쓴 신용카드만 소득공제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월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을 예를 들면 1월 만일에 2월 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1월분은 우리가 출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이 내용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자인 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공제되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지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이런 거는 근로자인 기간에만 지출된 것만 공제가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우리가 이런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세특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율입니다. 자, 세율이 우리가 이건 누진세인데,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느 쪽이 이제 세특을 잘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5천만 원 같습니다. 근데 기납부세액, 즉 원천징수세액이 A가 96만 원이고 결정세액이 1년에 이제 연말정산에서 1년간 총 내야 될 세금이죠. 110만 원이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2월달 봉고 받을 때 14만 원을 토해내게 됩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회사에서 좀 많이 떼가지고 150만 원을 뗐고 세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1년간 내야 될 셈이 14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한 거 받았죠.
연말정산 결과는 B가 한금액이 10만 원으로 한금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연말정산을 잘한 사람은 A죠. 즉 A는 총 납부 세금이 110만 원을 냈고 B는 140만 원을 낸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 가세표준에서 곱하기 세율을 해서 한 것이 산출세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세율은 자, 비례세가 있고 누진세가 있습니다. 자, 비례세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죠. 그냥 일률적으로 10% 이것이 비례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세나 상속세, 예, 양도소득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이런 세금은 다 누진세입니다. 누진세는 뭐냐? 가세표준이 예,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누진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효세율. 보통 언론에서 실효세율 또는 경제학에서 평균세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이 무슨 개념이냐? 결정세액을 총급으로 나눈 것이 실효세율 평균세율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법정세율, 가세표준에 꼽히는 것은 우리가 법정세율이죠. 법정세율은 높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공제되는 우리 공제 항목이 거의 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실효세율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득세 세율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는 소득세가 6%,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항상 10%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6.6% 이렇게 되어 있죠. 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간마다 가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계속 누진적으로 올라간다 해서 누진세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0만 원 이하에서 12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로 구간이 우리가 뛰게 되면은 세율이 9.9% 오르죠. 즉 2.5배나 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작년에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10억 초과가 한 단계 더 생겼습니다. 10억 초 가세표준이 10억 초과면은 49.5%가 세율이죠. 내가 추가로 번 소득의 거의 절반을 국가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누진세가 뭐냐라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례에 나와 있죠. 가세표준. 가세표준은 뭐죠?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가세표준이죠. 가세표준이 2천만 원이다 하면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1200만 원까지는 세율 6%를 곱해주고 1200만 원 초과 800만 원에 대해서는 15%를 곱해줘서 더하면은 이것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표가 5천만 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세표준이 5천만 원이다. 이런 경우는 1200만 원까지는 자 6%로 곱해줘야 되죠. 그리고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까지는 15%를 곱해주고 4600만 원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4%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678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한계세율이라는 개념입니다. 한계세율. 한계세율이 뭐냐? 자신에게 적용되는 예를 들면 최고로 높은 세율을 한계세율이라고 합니다. 즉, 내 소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가세표준이 1원 증가할 때 얼마의 세금이 증가하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이 한계세율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한계세율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세 우리가 그 세율표를 보면 알겠지만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분리과세,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과세를 하는데, 분리과세를 하면은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예를 들면 이자 배당 소득만 있다, 노후에 이자 배당 소득만 예를 들면 1,500만 있다, 이렇게 하면은 분리과세라는 것은 분리과세로 종결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천징수 당한 세금, 미리 낸 세금이 돼서 분리과세는 한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오히려 이제 불리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분리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소득자, 만일에 뭐 연봉 3억의 의사 또는 개인 사업자인데 식당을 하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추가로 번 소득의 절반을 예를 들면 국가가 가져가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현금 결제하면 뭐 10% 깎아준다. 10% 깎아줘도 엄청나게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많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산출세 계산 속산포는 그냥 이렇게 더하지 않고 간단하게 계산한 그냥 속산포입니다. 참고로 제가 넣어놨고요. 자, 냉혹한 누진세 효과가 있는데 냉혹한 누진세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 7,400만 원이고 그럼 물가가 3% 올랐어요. 그럼 임금 인상이 3% 됐습니다. 그러면은 실질 임금 인상은 제로지 않습니까? 자, 실질 임금이 제로인데 세금은 인상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세금이 얼마나 인상될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가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연봉 7,400만 원일 때 가세 표준이 4,600만 원이다. 그래서 연봉이 222만 원이 올라갔을 때 가세 표준 구간이 예를 들면 16.5%에서 26.4%로 인상됐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개인별로. 자, 그렇게 했을 때 소득세가 58,000원 인상되고 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오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질임금은 전혀 안 올랐는데 오히려 세금이 14만 6천 원이 올라가지고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냉혹한 누진세 효과라는 건데, 맹목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근로소득세가 과도하게 이제 증가해서 임금 인상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가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제 지금 주변에 보면은 임금이 거의 이렇게 잘 안 오르는 직종들이 많습니다. 예. 뭐 조금씩 오르는 직종이 많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실질 임금은 별로 인상이 안 됐는데 세금만 잔뜩 올라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가정을 해봤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가 임금이 100만 원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국가가 얼마나 가져갈까요? 그리고 내 보조금이 얼마나 이제 이렇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자, 이거는 이 하면은 저희 한국납세연맹에 들어오시면은 연봉 탐색기가 있는데 거기에 연봉만 입력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연봉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25% 정도는 국가가 가져가고 75만 원만 내 후주머니에 들어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다시피 소득세가 예를 들면 봉급 인상액의 16.5%가 소득세고 국민연금이 4.5% 인상되죠. 그리고 건강보험료, 뭐 고용보험료 해서 전체적으로 한 25% 인상 금액의 25% 정도를 국가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한계소득세율, 한계소득세율이 16.5%죠. 자, 이 화면은 그냥 참고로 뭐 연말정산하고 꼭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참고로 한번 봐주면은 재밌는 표입니다. 자, 여기에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죠. 연봉배 실효세율인데 이건 2017년 기준으로 통계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이라는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결정세액을 내 연봉으로 나눈 것이 실효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연봉 4천만 원 같은 경우에 실효세율이 1.9%밖에 안 되죠. 자, 연봉 1억 원이 있는 근로소득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효세율이 거의 10%, 9.5%,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실효세율이 일단 4.5%부터 시작하잖아요. 국민연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쭉 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연봉 대비해서 보험료율이 낮아집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역진세라 그랬죠. 건강보험료도 예를 들면 비례세입니다. 건강보험료 비례세. 담배세는 보면 알겠죠. 연봉 대비해서 하루에 한갑 피우면 1년에 121만 원의 세금 내는데 연봉 대비해서 완전히 세율이 계속 내려가죠. 대표적인 역진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우리가 세수 구조화에서 굉장히 저소득자들이 이제 국민연금하고 사회보험료, 담배세를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참고로 제가 그냥 그냥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연봉 4,400만 원 경우에 1.9% 정도 예를 들면 실효세율이라 그랬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26% 엄청나죠. 연봉 4,400만 원 같아도 실효세율이 거의 26% 정도 낸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연말정산 이제 지금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는 간단합니다. 세액공제는 여기 보다시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기부를 했을 때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죠. 기본적으로 15%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 기부했어요. 그러면 소득세가 15만 원 한 것 받고 여기 10%인 지방소득세 합치면은 총 16만 5천 원, 즉 16.5%를 돌려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표적인 게 의료비, 보험료 이런 거잖아요. 이 세액공제를 무한정 공제해 주는 거 아닙니다. 결정세액을 한도로,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 하는 거고, 자, 소득공제는 뭐죠? 가세표준 전 단계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득공제도 무한정 우리가 공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한도가 뭐죠? 이 소득공제는? 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되는 겁니다. 옆에 표에서 보면 연봉 1,400만 원인데 근로소득 공제 하고 기본공제하고 예를 들면 부양가족 이 부분은 꽤 많죠. 하고 자기 국민연금 빼니까 가세표준이 마이너스 110만 원인데 가세표준이 마이너스라는 게 없다는 거죠. 제로죠, 제로. 그래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근로소득 금액, 3번을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공제를 더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금을 얼마나 한 거 받을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액공제와 다르게 이 소득공제는
내가 소득공제를 더 받으면은 내가 내 세금 내 환급이 얼마나 늘어날까 이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된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치자금 기부금을 10만 원 하면 뭐 10만 원 돌려준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근로자는 예를 들면 산출세액이 제로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작아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부금 우리가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B 같은 경우는 산출세액이 10만 원이죠. 그러면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5만 원 5천 원, 결정사기 4만 5천 원입니다. 10만 원을 기부를 하더라도 10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고 결정세액인 4만 5천 원을 한도로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자, C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이제 20만 2천 원이 이제 초과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을 다 돌려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다시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 연말에 정권회사에서 연금저축 들으라고 막 광고를 많이 하죠. 근데 그 광고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자, 이분이 연봉이 한 4,500 정도인데, 그 연금저축을 지금 400만 원을 부입했습니다. 자, 밑에 사례 3을 볼까요? 사례 3은 결정세액이 소득세가 이제 60만 원인 경우에는 400만 원을 불입했을 때 100%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5% 연금저축 불입액의 16.5%를 받아서 66만 원을 예를 들면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례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소득세가 제로입니다. 결정세액이 제로죠. 예. 결정세액이 제로면은 우리 연금저축을 불입하더라도 전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사례 1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결정세액이 지금 28만 원이죠.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보통 66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결정세액이 예를 들면은 소득세가 28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금액을 한도로 우리가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사례 3의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들어서 이제 100% 예를 들면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사실상은 수익률이 우리가 이자소득세를 감안하면은 우리가 예금 금리로 따졌으면은 우리가 16.9%의 이제 예금 이자율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2021년 1월 기준으로 지금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그 1%가 되지 않는데 예금 금리로 따져서 16.9%의 이제 예금 우리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높은 상품이죠. 자, 소득공제가 이제 늘어나면은 환급세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를 1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세표준이 100만 원이 줄어들겠죠. 자, 이거 연봉 이제 4천만 원 같은 경우에 세율이 15%로 가정하고 그러면은 산출세액이 15만 원이 줄어듭니다. 자, 산출세액이 줄어들면은 근로소득 세공제가 줄어듭니다. 근로소득 세공제가 늘어나는 것이 근로자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산출세가 15만 원 줄어들지만은 근로소득 세공제가 8만 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득공제로 100만 원을 위해서 내가 환급받는 금액은 증가하는 금액은 7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7만 원. 왜 그렇죠? 그것은 근로소득 세공제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소득 세공제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산출세액에 따라서 이 공제율이 틀리는데 산출세액이 증가하면은
이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증가하도록 우리가 계산 상식이 되어 있고, 보통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가세표준 구간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절세 돌려받는 금액은 법정세율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표에 여러분들이 지금 근로소득 우리가 자 볼까요? 근로소득 소득 원천 정주 영수증 지참을 하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로소득 원천 정주 영수증을 작년 거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0 근로소득 원천 정주 영수증 48번 종합소득 가세표준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자, 확인해서 여기 이 표에서 대입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연봉 7천만 원 초과다 하면은 저 종합소득 가세표준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소득공제를 100만 원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절세, 즉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한계세율을 여기다가 저희 납세연맹에서 계산해서 표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한계세율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표로 만들어 놨죠. 자,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나면은 기본이제 150만 원 해줍니다. 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가세표준 구간별로 쭉 환급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나면은 150만 원이 기본공제 해주면은 44,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지만은 가세표준이 5억 초과하시는 분들은 69만 6천 원을 환급받는 거죠. 그 16배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것은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은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우리가 의료비 보험료 우리가 여러 소득공제 항목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국가가 정세를 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이겁니다. 즉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을수록 즉 가세표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만 70세인 아버지를 우리가 만약에 부양가족으로 뭐 우리가 공제를 받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기본공제 150만 원이 늘어나죠. 그리고 갱노후대 100만 원이 늘어나죠.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아서 200만 원 해서 합계 450만 원이 이제 소득공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소득공제를 더 받음으로 해서 환급액이 발생하는 걸 압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그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라는데,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그러니까 자기 기본적인 것만 예를 들면은 공제받고도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결정세액이 제로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낼 세금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만일에 독신이면서 연간 총급여가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만일에 작년에 10월 달에 취직을 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석 달 합쳐서 연봉이 1,400만 원이 안 되면 올해 연말 정산을 쉽게 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예를 들면 제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은 배우자도 있고 뭐 자녀도 2명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연봉이 3천만 원이 밖에 안 되면은 이 경우에도 다른 영수증 챙길 필요 없이 결정세액이 제로다는 겁니다. 결정세액이 제로라는 것은 별도의 우리가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내가 매달 월급 받으면서 낸 원천기준 세금을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아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라도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노자 공제 예를 들면 50만 원 받죠. 자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받고 이분이 연금저축이 400만 원 들었는데요. 연금저축 400만 원은 남편은 못 받습니다. 자기 이름을 구입한 거는 자기만 받죠. 예. 그리고 부양서 보험료도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연봉이 3천만 원이라도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옵니다. 낼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부양가족 공제는 모두 다 남편 쪽으로 몰아야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야 세태가 됩니다. 자,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라도 우리가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데 결정세액이 제로인 사람이 매년 100명이 넘습니다. 아니 어떻게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소득세를. 참 불합리하죠. 굉장히 불합리해요. 예. 왜 이런 현상이 나온지 제가 한번 저희가 옛날에 2014년에 저희가 보도자료 낸 거를 참고로 제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뭐 기본 사항은 제가 이거 다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표로 보시면 눈에 딱 띄는 게 있죠. 예.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의 공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근로소득자한테 주택 구입, 예, 주택을 구입할 때 예를 들면 이자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고 이자를 구입했을 때 그 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금액이 크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료비가 굉장히 많죠. 이분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840만 원이나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부모님이 암에 걸렸다 또는 뭐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수술비가 한 1억 이상 듭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료비 세액공제가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벤처기업 뭐 투자나 이런 거 했을 때 또 우리가 소득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은 연봉이 1억이 넘어가더라도 이 결정사액은 제로가 될 수 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죠? 이 결정세액이라는 것은 연봉이 높으면은 결정세액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올라가지만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다. 특수하게 연봉이 높더라도 이 결정세액이 굉장히 작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말정산 세택을 언제 해야죠? 연초에 해야 됩니다. 연초에. 그러니까 내년 연말정산은 연초에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자,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 기속에 대한 올해 지금 연말정산을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실 대부분이 버스가 지나갔죠. 그렇잖아요. 1년 단위로 연말정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12월 말이 지나버리면은 내가 세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세테크 전략을 짜셔야 된다. 자, 세테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지? 첫 번째가 저희 납세은행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 그 자동 계산기가 있습니다. 지금 2020년 기속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이 뭐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례를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 납세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한번 쭉 한번 우리가 이용해 보시면 세금이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납세연맹의 연봉 탐색기, 연봉만 입력하면 9가지 결과를 알려주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말 제가 지금 설명한 실효세율 개념, 그리고 한계세율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법조문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가세기간의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로 열고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급여 100만원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봉 500만원을 100만원을 본다, 그런 이야기죠. 가가 거주자의 직계 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거주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경우, 그리고 거주자의 형제 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제53조를 보면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부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 비속과 입양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 가지고 치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행편 등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가한 경우에는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망의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손속, 직계손속이라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이야기하죠. 직계손속이 주거한 형편에 따라서 별개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이 생계를 하는 것을 본다. 이러면 따로 살아도 부모님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 법조항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15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이 또 충족해야 되고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됩니다. 소득 요건이라는 것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뒤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나이 요건.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60세 이하, 60세 이상. 그리고 주민등록에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같이 안 살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살아도. 단 형제자매라는 것은 처남처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같이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만이 기본공제가 된다는 거죠. 일시퇴근을 포함한다. 만약 시골에서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다가 내가 즉 서울에 취직이 돼서 나 혼자 올라왔어, 서울로. 이런 경우가 일시퇴근에 해당되는 겁니다. 직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병에 걸려서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로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런 경우에는 일시퇴근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걸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이 있는데 생계를 같이 할 것. 이게 뭐냐?
특히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거 봅니다. 쉽게 하면은 서로 간에 같은 경제 공동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거주하면은 같은 경제 공동체를 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걸 본다. 근데 따로 살면은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서 근로자인 내가 생활비를 보태줘야만이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즉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국세청에서는 부모님 우리가 공제와 관련해서 유권 해석을 할 때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양을 해야만이 공제가 된다. 파니가 안 갔었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 생계 요건은 우리가 1월달 연말정산할 때, 즉 회사에서는 이 부분은 고려를 할 필요는 없다. 단 우리가 놓친 소득공제를 우리가 청구하는 경정 청구라든지 그리고 세무조사 때 이 요건을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 연말정산 때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 공제받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배워두셔야 될 것은 세금에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이 있습니다. 즉, 가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이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가 세법의 이 대원칙이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 우리 연말정산 담당은 그냥 서류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서류라는 것은 그냥 행식입니다. 행식. 실질을 우리가 따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 우리가 그 사례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암 투병 중인 따로 사는 65세 누나를 내 주소로 옮겼다는 거죠. 왜? 누나에 대한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를 받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치료비를 많이 보태주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만 옮깁니다. 그래서 공제받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만약에 세무조사 때 밝혀지면은 이거는 공제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에는 같이 올라와 있지만은 실질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식하고 실질이 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법에서는 실질이 우선한다는 거죠. 실질이. 그렇지만은 연말정산에서는 실질을 따지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포장마차를 하는데 월 50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포장마차도 예를 들면 자리가 좋은 데는 굉장히 수입이 많죠. 부모님이 500만 원 정도 뭐 소득이 있으면은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자녀가 생활비를 자녀한테 받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세법상 부양가족 기본공제, 부모님에 관한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로 사고 있는 경우.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 때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포장마차를 하니까 세무서에다가 지금 소득세 신고를 안 하겠죠. 안 해서 부모님 소득이 제로를 합치는 겁니다. 국세청 컴퓨터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아도 회사에서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생계요건, 실질적인 부양요건은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언제 적용되느냐?
내가 놓친 소득공제를 경쟁 청구를 통해서 예를 들면 환급 받을 때 과거 5년간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놓친 거를 이때나 만일 내가 뭐 재수가 없어가지고 세무사를 받을 때 이때는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들 꼼꼼하게 예를 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모님 실질적으로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습니까? 부양하고 있는 입증 증거를 가져오세요. 통장으로 생활비 보태준 거 가져오세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거는 저희가 2005년 정도에 세무서에서 그렇게 해서 환급을 거부해서 저희 납세연맹에서 세무서 우리 게시판에다가 사이버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가까이 살면서 부모하고 가까이 살면서 현금으로 보태주면서 부양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납세연맹을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항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쉽게 대부분이 환급을 많이 받았지만은 실제 이런 것이 우리가 많이 다툼이 되면은 납세자가 상당히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세요. 예. 자, 부모님 기본공제 요건에 생계 요건이 있는데 생계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은 연말정산 때는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세무조사나 경쟁청구제도를 통해서 환급 때만 우리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의 범위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사실상은 친어머니와 이제 계모를 모두 부양하면은 다 공제가 사실 됩니다. 그리고 되고요. 그리고 만일에 그 작년에 어머니가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국의 예를 들면 뭐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국제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살 때 처가 한국에서 살 때 외국에 있는 부모님, 처의 부모님도 부양 사실을 입증을 하게 되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호적에 등록되지 않는 생모 같은 생모 생부도 우리가 인후증명서에 의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가 있죠. 경로되는 70세 이상 장애인 공제, 분노자 공제, 한부모 공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분노자 공제 관련해서 잠깐 보면은 근로소득 금액의 연봉이 보통 4,147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거죠.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이더라도 만약 미혼이라도 미혼 여성이라도 만일에 부모님, 기본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만일에 올리면 분노자 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연말정산 실무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공제 요건이 다 다릅니다. 볼까요? 지금 보면은 소득 요건이 있고 나이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료 공제는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소득이 그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공제가 됩니다. 근데 기부금 우리가 세액공제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된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렇지만은 나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제가 됩니다. 자, 나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이런 거잖아요. 자, 나이 부모님 같은 거 60세 이상이야만 기부공제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59세다, 55세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59세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년이 된 25세인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라든지 신용카드 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거는 소득 요건도 해당이 없고 나이 요건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요건이 있어야 되느냐? 생계와 같이 하는 요건에 예를 들면 충족돼야 되겠죠. 생계만 같이 하면은 소득 요건도 해당이 없고 나이 요건도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죠. 앞전에. 생계 요건은 연말생산 실무에서는 감안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죠. 예. 자, 이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55세 따로 사는 부모님이 있다. 60세 미만인 따로 사는 부모님이 있으면은 기본 공제는 못 받지만은 부모님 기부금,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예. 자, 배우자가 만일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된다. 그러면은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공제 못 받죠. 150만 원. 그리고 배우자의 이제 보험료 공제도 못 받죠. 예. 그리고 배우자의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도 다 못 받습니다. 왜? 보험료 공제하고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예, 충족해야 됩니다. 자,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의 내용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앞의 내용을 다시 좀 정리해 보면은 자, 누가 공제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의료비, 특히 부양가족, 맞벌이 부부다 그러면 자녀나 부모님에 관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부부 중 누가 받아야 되느냐? 또는 아버지하고 미혼인 나가 근로소득자고, 자, 소득이 없는 어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런 경우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나 둘 중에 소득이 없는 어머니와 동생을 누가 공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출자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입니다.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세청 유권해석에 하면은 의료비, 신용카드 하여튼 간에 돈을 준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원칙이 자녀나 부모님,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기본공제자한테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을 동시에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단 부부 의료비는 한쪽으로 이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그렇게 지금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 유권 해석에 보시면은 유권 해석은 만약 아내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했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 부부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가 가능한데 어느 쪽이든 아내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공제를 못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이제 받고 남편이 지금 그 자녀에 대한 이제 부당세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아내도 공제받으면 안 되고 남편도 공제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자녀에 대한 이제 부당세 보험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유권 해석을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유권 해석이죠. 고등학생인 딸의 수업료가 아내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다. 기본공제 받는 남편이 딸의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국세청에 질문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기본공제 받는 남편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이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교육비를 지출해야 된다. 지금 사례에서는 아내가 교육비를 지출해서 남편이
고등학생 딸의 수업료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들 좀 황당한 유권 해석이죠. 부부 간에 이렇게 구분격리를 해서 이렇게 경제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뭐 운영하고 있는 집이라면 뭐 모를까, 저희 집같이 부부 공동체로 이루어서 재정을 관리하는 데는 남편 돈이나 아내 돈이나 구분격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뭐 이렇게 유권 해석을 국세청에서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세청 컴퓨터는 누가 지출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남편이 지출했는지 아내가 지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는 월별 카드 지출 총액만 우리가 국세청 전산에서로 우리가 전달이 되지, 일자별로 누가 예를 들면 얼마 썼는지는 거기서 국세청 컴퓨터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지출하였는지를 국세청 컴퓨터에서 확인이 못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받아도 자동으로 적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다. 뭐 형제자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처남, 처제 또 다 포함되는 거, 처가의 형제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 형제자매는 앞에도 설명했지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 기본공제 요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장애인에 해당되면은 앞에 제가 잠깐 설명을 못했는데, 나이 요건은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돼, 세포차 장애인에 해당되면은 나이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만일에 예를 들면은 58세 어머니가 있다. 근데 암에 걸렸었죠. 그 병원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나이 요건에 해당 없이 그냥 58세라도 기본공제가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돼야 예를 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뭐 취약이라든지 근무상, 질병상 같이 살다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일시태그 동거가정 사항표라는 것을 회사에 제출하면 같이 사는 것으로 봐서 형제자매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대학교 23세 동생이 대학교에 다닌다 하면은 대학교 등록금이 꽤 되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 되죠. 예. 그래서 동생에 대한 예를 들면은 대학 등록금을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야 있어야 되겠죠. 또는 같이 살다가, 시골에 같이 살다가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잠깐 주소를 옮겼다 하더라도 일시 퇴거된 걸 봐가지고 동생에 대한 대학 등록금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에서 부당공제가 많이 우리가 적발이 되는데, 그 중에서 부당공제 1위가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이,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하는데 몰라가지고 공제받아가지고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겁니다. 예. 앞에 설명했지만은, 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은 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충족해야 된다 그랬죠. 문제는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매년 예를 들면은 뭐 2018년 기속으로 162억이 부당공제로 우리가 추징이 되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입니다. 저희 납세연맹에서 이전이긴 하지만은 이 부당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납세연맹에서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납세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국세청에서 너무 홍보도 안 하고, 이거는 근로소득자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오히려 복잡한 세법들을 만들고 홍보도 안 한, 국세청이 더 나쁘다,
라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금액 100만 원이 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근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봉 500만 원이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득의 범위가 뭐라는 거죠. 이 소득의 범위라는 것은 모든 소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했지만, 자, 소득에서 비과세 빠지죠. 예, 분리과세 빠지고, 실무적으로 보면은 또 지하경제도 빠지고요.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것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다 합치는 겁니다. 자, 합쳐서 모든 소득을 합쳐서 단 분리과세나 비과세 빼고 합쳐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비과세 소득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상장 주식 양도차익 주식해서 1억을 벌어도 예를 들면 이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소득을 안 본다는 거죠. 물론 작년 말에 이제 세법이 개정돼서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자, 우리가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보훈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연금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족연금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300만 원을 받든 400만 원을 받더라도 일단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 그리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받은 것도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작년에 퇴직해서 공무원연금을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300만 원 중에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한 분에 대해서 연금이 그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15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5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듣는다 그러면 논농사나 밭농사는 비과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꽤 큰 논농사 밭농사를 짓고 계시더라도 부모님이 일단 이거는 비과세로 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지하경제라는 것은 소득은 발생하지만은 소득은 발생하지만은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가 안 되는 겁니다. 제 아시는 분도 뭐 대학생인데 과외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세무서에는 일을 한 번도 신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걸로 국세청 컴퓨터에서는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녀에 관한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봐가지고 자녀가 쓴 뭐 신용카드나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소득금액 100만 원을 판단하는데 자 종합합산되는 소득에서 분리과세는 빠진다 그랬죠. 앞에서 분리과세는 빼고 종합산에 관한 소득을 모두 더하는 거죠.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한다 그랬죠. 자, 작년에 부양가족 중에서 자, 회사 다니다가 퇴직했어요. 근데 퇴직금이 대부분 100만 원 이상 되죠. 퇴직금을 100만 원, 예를 들면 11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퇴직금 110만 원은 전부 필요경비 빼주는 게 없습니다. 110만 원이 다 소득이에요. 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퇴직금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공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이 경우도 안 됩니다. 부모님 기본공제 안 돼요. 일단 양도소득세 냈다 그러면은 무조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금액의 이제 100만 원 판단 여부죠.
그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면 종합합산입니다. 2천만 원 미만이면은 분리과세한다 그랬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뭐 은행에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를 예금을 했는데 작년 총 이자 소득이 한 1,900만 원이다. 그러면 분리과세잖아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이거는. 분리과세로 이제 종결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연봉 500만 원이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연봉 500만 원이 넘어가면 근로소득이 기본공제 안 됩니다. 예. 근로소득하고 이제 다른 소득,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총급액이 333만 원이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일용직 소득. 자, 근로소득, 일용직 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 근데 이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자, 일용직 소득이 뭐냐? 대표적인 게 이제 건설 현장. 건설 현장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 건설 현장 외의 업종은 보통 3개월 미만에 일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그냥 일당으로 계산해서 그냥 세금을 뗍니다. 그래서 우리 일용직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해에 거의 뭐 800만 명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연봉이 뭐 1억 이상 되는 사람도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자, 부모님이 일용직 근로소득인데 1년에 소득이 1억이에요. 기본공제 받아도 됩니다. 왜? 일용직 소득은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분리과세 소득. 소득을 안 본다는 거예요. 예.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소득을 안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양가족 중에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소득이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어디 일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이 소득이 연말정산하는 뭐 근로소득인지 그럼 일용직 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3%로 원청지수 당했다면 이게 사업소득이고요. 일단 8.8%로 원청징수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이고요. 예. 그리고 사대보험. 예. 사대보험이 일단 가입을 하고 했으면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으로 취급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두 번째 질문에 보면은 휴학 중인 만 20세 이상 아들이 1년에 이곳저곳에서 뭐 식당에서 알바하고 뭐 커피숍에서 알바하고 했다. 뭐 아들에 대한 뭐 신용카드 공개와 월급이 공개가 가능하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 일용직 소득으로 소득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 소득으로 소득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1년에 얼마 버는지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에 있어서 100만 원 판단 여부. 작년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대폭 이제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분리과세를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합과세를 선택했으면 기본공제가 안 되는 거고 분리과세를 부모님이 선택했다면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분리과세 선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인데 이제 사업소득자,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나오다시피 이제 종합소득 금액 19번이 100만 원이 사실상 넘어가면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첫째, 장부로 기장한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실제 비용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만일에 적자를 봤다 그러면 예를 들면 소득금액이 100만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는 뭐 대부분이 소득금액이 100만이 넘어가겠죠. 자, 장부로 기장하지 않는다 하면은 매출액이 조금 적으면은 예를 들면 단순경비율로 예를 들면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요. 기준경비 조금 매출액이 높으면은 기준경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택 임대 예를 들면은 임대 수입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장부를 기산했습니다. 그러면 임대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필요경비, 실제 뭐 자산세부터 해서 뭐 이자 비용, 뭐 중개수수료 이게 필요경비입니다. 땡금이 임대 소득 금액이고요. 그리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때는 만약 임대 수익 금액이 200만이다 하면은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단순경비를 무조건 42.6%로 국회청에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곱하기 42.6%를 곱한 게 필요경비입니다. 85만 2천원이 필요경비죠. 그래서 200만원에서 85만 2천원을 빼면은 임대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예, 이 경우는 기부공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인적용역 사업자라 그러는데요. 만일에 배우자가 학습지 교사다 했다, 뭐 보험 모집을 했다, 뭐 방문 판매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돈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보통 3.3% 원천징수를 하죠. 3.3% 원천징수를 하면은 이거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장부를 기장을 하지 않을 때 이것도 똑같이 총 수입이 500만 원이라 그러면은 단순경비율 75%를 곱한 금액이 예를 필요경비고 빼면은 소득금액이 125만 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배우자가 100만 원이 초과,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도 안 되죠. 150만 원. 배우자가 가입한 부양성 보험료도 공제 안 됩니다.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도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에는 연수입이 4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하는데 만일에 작년에 4월달까지 학습지 교사를 했다. 그래서 뭐 세전 소득으로 41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배우자에 관한 모든 우리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편이 한계소율이 높은 계층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 납세연맹에서 이게 사업소득자 직업별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는 총 수익 금액을 정리한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자, 건강보험, 우리가 사실상 그 건강보험이, 지역건강보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지만은 사업소득금액, 뭐 대표적인 게 보험모집이라든지 학습지 교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금액, 소득금액이 뭐죠? 총 수입에서 필요금액 뺀 소득금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면 상가 임대업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있다가 작년에 사업자 등록증을 그만뒀다, 공제가 안 나냐. 그렇게 11월 달까지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사적연금이라는데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1200만 원이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제가 앞에서도 2001년 12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아무리 연금을 많이 받더라 그래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2001년 12월 31일 즉 2002년 1일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하고요. 과세 대상 연금액 516만 원이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보건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부모님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지 솔직하게 뭐 자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잘 모르겠죠. 예. 이런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제 아버지 본인이 로그인해서 확인하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소득자, 기타 소득이 뭐라 그랬죠? 일시적인 소득,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아니고 어쩌다 생기는 일시적 소득을 보통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원고로 소득 이런 거 이야기했죠. 자, 기타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합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만 원에 해당되는 우리가 수익 금액이 얼마냐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저 필요경비가 보통 60%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60%라고 보면은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250만 원이고 소득금액 300만 원에 해당되는 수익 금액이 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에 총 수입에서 보수 받는데 8.8%로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원칙지수 당하면 기타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타 소득 중에서 우리가 필요경비율이 80%짜리도 있고 90%짜리도 있고 종교인 소득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필요경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경비 60% 일반적인 기타 소득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총 수입이 250만 원이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된다 그랬죠. 250만 원이 소득이 안 되면은 당연히 소득공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소득금액 300만 원이 총 수입 350만 원에 해당된다 그랬죠. 이거 750만 원, 총 수입이 기타 소득금액이 750만 원 넘어가면 소득공제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250만 원에서 750만 원 사이에 있을 때, 소득금액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있을 때는 확정 신고를 하면은 예를 들면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고 확정 신고를 안 하면은 부양가족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즉 확정 신고를 해서 미리 낸 세금, 기타 소득 원천지주 영수증을 원천세를 환급을 받게 되면은 소득공제 기본공제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만은 피하라 자동 적발되는 부담공제 항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에서 상대 적이 뭘까요? 세무공무원일까요? 아닙니다. 국세청 컴퓨터죠. 예. 자, 국세청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은 절대 소득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다시피 쭉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거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2001년에 퇴직한 부모님이 아무리 연금을 많이 받고 있어도 기본공제 우리가 받으시면 되고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받으면 되고 이자 배당 소득도 우리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요. 주식으로 아무리 우리가 소득이 많아도 기본공제 가능하고 시골에 우리가 농농사 밭농사로 엄청난 소득을 올려도 이거는 비과세라 그랬죠. 예, 부모님이 일용직 소득으로 연봉이 5천만 원이라 그래도 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받으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소득은 굉장히 많지만은 지하경제 업종에 종사해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 전산에서는 적발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은 공제를 받으면 안 되죠. 그리고 배우자가 뭐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인적용료 사업자로서
소득 금액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 정출 영수증을 보시면 여기에 주민번호가 다 들어갑니다. 자, 주민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하면 바로 국세청 컴퓨터에서 찾아내겠죠. 그리고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으로 공제하면 이것도 바로 국세청 컴퓨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형님이 공제받다가 작년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형님이 부모님을 공제를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받아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시골에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을 형님도 받고 아우도 받고 이렇게 하면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적발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발표된 대표적인 연말세나 부당공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국세청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적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초보 강의에서는 이 정도로 강의를 하고 제가 목요일 날 7시부터는 이제 고급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조금 우리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중에서 장애인 소득공제 그리고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방법이라든지 조금 그리고 조금 자주 묻는 상담 사례 그리고 알쏭달쏭한 상담 사례 내가 소득공제 받아도 될까 안 받아도 될까 자 정말로 국세청에서 좀 애매하게 답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